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전쟁을 틈타 더 위기감을 조성하는 JP모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쟁이 끝날 듯 끝나진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 4척을 또 공격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유가는 배럴당 200불을 갈 것이다. 각오해라. 너네들 사람 잘못 건드렸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한번 알아보니까 태국이나 일본 배를 실제로 공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중국으로 석유를 수출하는 배는 또 무사 통과를 시켜줬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전쟁하기 전보다 석유 수출을 나는 오히려 더 잘하고 있어. 당신들만 석유 못 받지. 나는 석유 잘 팔고 있어. 한번 오래 가려면 가보자. 지금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죠. 우리가 이겼지만 임무는 마무리하는 단계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겨놓고 뭔가 마무리 작업하고 있다. 뭐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내가 끝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끝낼 수 있다. 이란에 공격할 곳 자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란과 말도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좀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짤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상담사를 찾아갔나 봅니다. 친구랑 싸웠어요. 친구랑 화해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담사가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친구를 찾아가서 미안해라고 말하면 됩니다. 자, 연습해 볼까요? 미안해라고 하니까 미미 하다가 삐리리야,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사실 이거 중국이랑 싸울 때, 관세 전쟁 할 때도 봤던 짤 같은데, 잘 표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싸움이 오래 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무려 20년이나 싸웠는데 실패했던, 그것도 국력 차이도 훨씬 많이 났던 베트남 전쟁,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거 거의 20년을 둘 다 꽉꽉 채울 정도로 많은 돈과 인명 피해를 가졌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력 차이뿐만이 아니라 정말 전쟁을 이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고 미국 국민도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아마도 조기 종전에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적당한 승리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이 전쟁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3월을 제가 지금 보릿고개라고 종종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 와중에 안 그래도 힘든데 또 한 건이 어제 또 월가에서 터졌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모펀드 위기 아마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이름도 알 수 없는 클리프 워터라는 사모펀드가 또 여기에서 환매 요청이 나와서요. 14%의 고객들이 내 돈 내놔 했는데 규정상 7%만 돌려드릴게요 라고 또 환매를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름을 안 들어봤는데요. 그래도 50조 원 규모의 운용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적지 않은 규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 확산에 따른 위험 증가로 긴장이 커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클리퍼 워터는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다 아는 기업들, 그러니까 사모펀드 중에서도 가장 탑 3 안에 드는 블랙스톤이다. 최근엔 블랙락도 들어갔죠. 이거 모건 스탠리도 내 돈 내놔를 지금 잘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모펀드의 1인자, 아폴로, 블루아울 이런 데가 다 배째라 혹은 이 돈만 가져가라라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모펀드 런, 뱅크런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확실히 이 개념을 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서 도대체 사모대출이 뭐냐, 그리고 지금 뭔데 이 난리인지 한번 정확하게 좀 상식 차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회사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은행 대출이겠죠. 뭔가 신용으로 대출을 하든지 아니면 담보를 맡기든지 해서 JP모건 같은 은행에서 빌리는 방법. 이게 이제 가장 많은 방법인데요. 자,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사모대출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사모대출 펀드, 즉 블랙스톤이나 아폴로 같은 정말 네임밸류가 훌륭한 이런 간판을 달고 있는 이런 쪽에서 펀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펀드가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
그러니까 은행을 찾아가지 않고 사모대출 펀드에서 빌리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최근 10년간 사모대출 펀드가 매우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따지자면요.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은행들 탐욕 때문에 문제야 라고 하면서 은행 규제를 굉장히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빡빡해지는데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사모대출 쪽은 대출이 정말 폭발을 했다. 이게 은행들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이 안 좋겠죠. 나를 거쳐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기업들이 은행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았을 겁니다. 자, 근데 이 파란색 풍선,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사모대출 펀드는 어떻게 돈을 이제 빌려오느냐? 물론 자체 돈도 있겠지만 이 사모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보통 사모님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굉장한 부자들이 이 사모대출 펀드에 돈을 빌려줍니다. 예를 들면 큰 연기금이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들, 말 그대로 사모님들이 사모대출 펀드로 돈을 빌려줘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스톤이다, 아폴로다 이런 데들이 이 이름을 가지고 이제 기업들에게 다시 대출을 해주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은행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은행이 안 끼어 있는데 지금 대출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을 다시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최근에 뭐 사스 기업이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위기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데가 소프트웨어 기업들인데요. 그럼 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은지를 알아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텐데요. 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모대출 펀드도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매월 구독료를 따박따박 받고 있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는 뭐 예를 들면 어도비라든지 뭐 듀오링고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구독료를 따박따박 받으니까 엄청난 캐시카우를 들고 있으니까 여기는 웬만하면 안 무너져. 이렇게 많이 대출을 해준 것 같아요, 기업들에게. 근데 첫 번째 위기가 어디서 왔냐면요.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문제가 온 겁니다. 성장이 둔화됐어요. 왜냐하면 AI가 다 대체한답니다. 뭐 다 필요 없대요. 어도비도 필요 없고 뭐 듀오링고 누가 뭐 그 컴퓨터로 해서 영어를 배우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금리는 오히려 올라 있고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자도 못 내면서 주가는 폭락을 하면서 파산을 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돈 빌려간 기업들이 파산을 했다. 이게 이제 1차적인 이유입니다. 그럼 두 번째 위기가 뭘까요? 이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준 사모대출 펀드들, 뭐 블랙스톤이다, 아폴로다 이런 데의 우리 나부, 엠나부라고 좀 들어보셨죠? 스트래티지가 뭐 엠나부가 1 미만이면 뭐 이걸 비트코인을 팔아야 될 수도 있다. 그거 할 때 순자산 가치를 나부라고 하거든요. 이 순자산 가치가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떼먹힐 수 있잖아요. 기업들이 망해버리면 내 돈이 사라지니까 이 사모펀드의 이 순자산 가치가 뚝뚝 떨어지면서 말 그대로 가치가 떨어지고 내 돈 내놔가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모님들이 여기에 투자를 해놨다고 했잖아요. 큰 부자들이 그 사모님들이 불안하니까 내 돈 내놔 사모대출 펀드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블랙스톤이다, 아폴로다, 뭐 블랙락이다 이런 블랙 형제들이 배째라 나 돈 없다 또는 반만 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현재의 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가 여기까지였어요. 근데 오늘 새벽부로 이거 잘못하면 3차 위기가 올 수도 있겠는데 라는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쉬쉬하면서 아무도 이 선을 넘지 않았던 선을 JP모건이 드디어 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보셨던 이 흐름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연기금, 보험, 부자,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사모대출 펀드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빌려줬어요. 자, 여기에는 은행이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JP모건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사모대출 펀드에 있습니다. 뭐 금융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게 레버리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항상 대출을 일으키려고 하고요. 그래서 사모대출 펀드에서는 사모님들로부터도 돈을 받고 뭐 자체적으로 돈도 있었겠지만
또 대출을 땡기는데 그게 바로 은행으로부터 기업 대출을 담보로 아까 기업들에게 돈 빌려줬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기업 대출 뭐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뭐 100원 빌려줬으니까 나 이거 받을 돈 있어요. 그 채권을 담보로 해서 은행들한테 또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근데 다 받기는 어렵겠죠. 예를 들어 100원 받을 돈이 있다면 한 70원, 80원 정도 해가지고 은행들에게 다시 돈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무한 이 대출 루트를 통해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의 2배에서 4배까지 더 받았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업들로부터 나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거를 담보로 해서 은행들에게 나 다시 돈 빌릴래. 지금 이게 또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JP모건이 오늘 새벽에 있었던 뉴스인데요. 사모대출의 담보 가치를 하향하겠다. 왜냐하면 니네들 기업들 위험하잖아. 니네들 내가 뭘 알고 뭘 믿고 이 바퀴벌레 왔다 갔다 하던데, 야, 이거 그냥 담보 가치를 줄여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한 건데, 이게 왜 이례적인 거냐면요. JP모건 입장에서 손해인 거예요. 왜냐하면 담보, 고객들이 맡겨놓은 담보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낮춰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아무도 안 했던 겁니다. 지금 JP모건이 최초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그럼 돈 떼먹힐 위험이 있잖아요. 고객이 맡겨놓은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이들이 뭐 뱅크런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마진콜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담보 가치를 떨구는 돌발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으로써 내 살을 주고, 그러니까 나도 좀 손해는 볼 수 있지만 뼈를 깎는, 뭐 좋게 포장을 하자면 나 먼저 빠져나가고 뭐 선제적으로 위기 관리를 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야, 이거는 정말 살을 주고 뼈를 깎는 이판사판 공사판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 굉장히 위기 의식을 느낄 수 있겠죠. 안 그래도 미운 애들이었는데 위기를 겪고 있으니까 약간 뭐 기름을 뿌린 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JP모건만 시작을 했지만 타 은행들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담보 가치를 깎아내린다면 사모펀드에서 더 안 그래도 사모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혹자 사람들은요,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오는 거 아니냐. 그때 많이 팔아먹었던 CDO와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급격하게 붕괴할 확률은 좀 낮고 좀 서서히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2008년도 금융위기는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수십조 달러를 육박을 했지만 현재 상황은 사모신용 이쪽은 약 2조 달러 정도로 일단 규모 자체가 훨씬 작고요. 그리고 2008년도는 모든 미국에 있는 주택과 모든 은행들과 모든 국민들이 관여했던 엄청난 버블 장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경제 주체들이 다 참여를 했고 충격을 받았는데, 자, 지금은 사모님들 일부, 그리고 소프트웨어 섹터에 대한 기업 대출, 그러니까 AI가 뭐 퍼져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일부 섹터로 한정이 돼 있다. 규모가 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뭐 규제가 좀 완만했고요. 자본도 약하고 레버리지를 극단으로 썼던 데 비해서 이미 지금은 그런 숱한 위기를 겪으면서요. 규제를 많이 강화시켜 놨어요. 그래서 자본도 지금 2배 이상 강화를 시켜놔서, 그래서 SLR 규제 완화 뭐 이런 게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풀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선제적으로 마크다운,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털어버린 겁니다. 위기 관리하면서 나 이거 떼먹힐 거니까 그냥 영원으로 처리할래. 이미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미 좀 대비가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정적으로 트럼프 뭐 정부로 인해서 지금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까 페드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데다가 트럼프도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부분만 대체 자산과 코인만 콕 집어서, 즉 사모펀드, 사모신용, 뭐 부동산, 크립토 쪽을 콕 집어서 25년 8월 달에 이미 행정명령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즉 401k라는 미국인들의 퇴직연금, 한국으로 치면 국민연금으로 이 대체 자산을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크립토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미 이런 위기가 터질지 알고 블랙락은 뭐 블랙스톤은 이런 쪽을 로비를 하고 RWA 뭐 이런 쪽을 가지야를 외쳤던,
그러니까 크립토도 사실은 수단이었던 겁니다. 블랙락의 입장에서는 이 사모 자산들을 좀 유동화해서 유동성을 통해서 좀 덜어내고 싶은 그러면 엄청난 수익도 생기는 데다가 뭐 수수료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블랙락 입장에서도 뭐 꼭 먹고 알 먹고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1월 13일 날 노동부에서 백악관으로요. 이 대체자산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출은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비공개가 돼서 우리들이 모를 뿐이지 지금 진행은 되고 있다. 그래서 빠르면 뭐 26년도 하반기 이때 정도부터 401K가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조금 늦어지면 27년 초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결정적으로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401K가 뭐 이런 자산들을 매수하기 전부터 뭐 트럼프 정부에서 뭐 MBS 주택담보 뭐 증권들을 매입을 하면서 뭐 금리를 낮춘다든지 재무부발 뭐 양적 완화, 뭐 민간은행을 통해서 한다고 뭐 규제를 완화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금리 인하 등을 통해서 사실 이미 401K가 사기 전에 이런 좀 위기가 진화가 될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저는 이제 긍정적인 뷰를 말씀을 드린 거고, 붕괴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뭐 서프라임 모기 사태처럼 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뭐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각자에 맞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좀 재밌는 얘기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한참 지난 얘기긴 한데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 얘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WBC에서 8강에 진출을 했던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은 이제 해설진들이 뭐 울고 웃었던 것 같은데요. 그 KBS 쪽인데 뭐 이거는 그러니까 동네 유튜버의 제목이 아닙니다. 오열하면서 편집했습니다. 너무 웃겨서 이게 KBS의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박용택 씨가 해도 너무 많이 우시더라고요. 물론 이때 뭐 거의 오승환 씨 있잖아요. 돌부처 그분 빼고는 거의 선수 출신 분들은 거의 다 운 것 같은데 유독 너무 많이 우셨던 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저기 왼쪽에 보이시는 분 있죠? 일단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통과가 승리를 했어요. 점수를 거의 정해놓고 해서 이 안에 들어간다는 게 그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걸 해냈으니까 막 다 박용택 씨도 막 정말 뭐 세레모니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문제는 그 뒤로 계속 우는 겁니다. 막 이 어려운 거를 막 흐흐흐 막 계속 울고 계시고요. 나중에는 정말 눈물도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계속 해가지고 울고 하다가 울고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진행을 하는데 방송 시작했는데도 아직도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이제 이 두 분도 나머지 두 분도 약간 당황도 하고 계속 울고 있고 박용택 씨가 정말 계속 울더라고요. 왜냐면 이 선수들 고생한 걸 이분은 아니까. 근데 이게 이제 폄하가 되고 결과가 안 나오니까 서러웠는데, 야, 이 기적처럼 진출을 하니까 정말 계속 끝까지 울었다. 그리고 이 댓글을 봐도 재밌었는데요. 이게 지금 베스트 댓글 딱 하나만 가져온 겁니다. 야, 이거 몇 번을 봐도 뭐 너무 웃긴데 나도 눈물 난다. 울다가 웃다가 눈물 고이다가 5년간 유튜브 본 것 중에 제일 웃긴다. 15번 봤다. 진짜 웃기면서 울컥하고 또 웃기고 엄청 웃다가 또 갑자기 눈물 나고 몇 번을 봐도 또 울고 또 울고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웃다가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박용택 씨가 왜 그렇게 많이 울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 남들 얘기잖아요. 후배들 얘기고 내가 나간 것도 아닌데. 근데 야, 이들도 정말 죽어라 노력했는데 특히나 예체능 쪽은요. 선천적인 것도 있으니까 이게 노력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쵸? 정말 노력을 했는데 좋은 결과 안 나오면 이 선수 생명도 짧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나도 힘든데 욕하고 막 조롱하고 막 서러움 먹고 우리 아직도 스포츠 기사는 댓글 못 다는 거 아시죠? 악플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내 경험 때문이지 않았을까? 야, 이거 나도 겪어봤는데, 이거 얼마나 아픈지 아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뭐, 박용택 씨도 그렇고요. 이걸 아는 선수 출신 해설위원들이 거의 대부분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게 저는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미 겪고 계시겠지만, 남들은 뭐 국장이다, 금이다, 뭐 오르는 거 사서 쉽게 돈 버는 것 같은데
너는 왜 멍청하게 사이클 끝났는데 폰지 사기 같은 거 들고 뭐 하고 있느냐? 뭐 끝없는 조롱과 뭐 심지어 인격 모독까지 듣고 있지 않으셨나요? 근데요, 큰 수익의 핵심은 저는 바로 그 모욕값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도 다른 분야의 성공처럼 매우 어렵다라는 건데요. 우리도 충분히 조롱을 당했다면 이제 우리들의 순서가 반드시 올 테니까 조금만 더 견뎌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